숙주나물이라는 채소를 아시나요? 우리가 떡볶이 옆에 순대 국물에 아무렇지 않게 집어먹는 그 작고 흰 새싹 채소.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 나물에 누군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식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저 나물처럼 금방 시들어버리는 놈, 그 이름의 주인공이 신숙주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신숙주는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후민정음 창제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고 6개 언어를 구사한 언어 천재였으며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학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빨리 시드는 나물의 이름이 됐을까요? 그 답을 찾다 보면 조선 최대의 언어 천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천재성이 결국 어떤 운명을 만들어냈는지가 보입니다. 1417년 신숙주는 전라도 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신장은 공조 참의를 지낸 중급 관리였습니다. 전방의 실력자도 왕실의 인척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실한 공무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아이들이 이상했습니다. 신숙주는 형제가 5이었는데 그 5 형제가 전원 문과에 합격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문과 급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합격률이 0.1%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법고시보다 훨씬 좁은 문이었어요. 그 좁은 문을 5 형제가 전부 통과했습니다. 집안 자체가 학문의 온도가 다른 집이었다는 뜻입니다. 신숙주는 그 집에서도 가장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책을 읽으면 한 번에 외웠습니다. 그가 어떤 구절을 읽어주면 그 자리에서 암송했고 하루가 지나도 잊지 않았어요. 그냥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파악하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흐름, 논리의 연결,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동시에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1438년 22살에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이듬해인 1439년에 문과 대과에 합격했어요. 성을과 3등. 지금으로 치면 전국 수석에 준하는 성취였습니다. 이도 신숙주는 수많은 우수한 관리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합격한 그 해, 한 사람의 눈에 띄었습니다.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젊은 학자를 집현전에 배치했습니다. 전. 오늘날로 치면 왕립연구소입니다. 왕의 직속 싱크탱크이자 조선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공간이었어요. 근데 집현전이 그냥 공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당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말을 포기할 문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한자를 쓰고 있었는데 한자는 우리말의 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없었습니다. 실용적인 문서, 법령, 의학서들이 전부 한자로만 존재했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방법이 없었어요. 세종은 새 문자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새 문자를 만드는 게 그냥 글자 몇 개 그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자음과 모음의 구조를 설계하고 동아시아 전체의 음운 체계를 이해해야 했어요. 당시 동아시아의 표준 음운 학문은 중국 성운학이었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학자가 조선에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는 중국어 음운학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신숙주가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1443년 신숙주의 나이 27살이었을 때 세종이 그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요동으로 가라.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일대입니다. 당시 명나라 영토였어요. 그곳에 황찬이라는 사람이 유배를 와 있었습니다. 황찬은 명나라 최고의 음운학자였습니다. 중국어의 소리체계, 즉 성운학의 대가였어요. 중국 내에서도 그의 수준에 필적할 학자가 없다는 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은 그 황찬에게 신숙주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사행이 아니었습니다. 신숙주는 황찬에게서 음운학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빠짐없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숙주는 황찬을 만나러 요동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총 몇 번인지 아세요? 13번입니다. 13번. 서울에서 요동까지가 왕복 수천 리 길입니다. 지금도 고된 거리인데 조선시대에 말을 타고 걷고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그 길을 13번 오갔습니다. 한 번 다녀오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왕복 여정에서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고, 날씨로 막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 여정을 13번 반복했다는 건 그 학문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왕복의 기간 동안 신숙주는 황찬에게 중국어 의문학의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반절법, 사성, 성모와 운모의 체계, 방언별 발음 차이까지. 황찬이 아는 것을 신숙주는 모조리 배워갔습니다. 황찬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번 들으면 잊지 않는다. 황찬이 신숙주를 보고 남긴 말입니다. 조선의 어린 학자가 중국 최고 의문학자의 감탄을 받아낸 겁니다. 중국어를 외국어로 배운 사람이 중국어 의문학의 본산에서 온 학자에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언어학자들은 신숙주를 음성 감각이 극도로 발달한 사람으로 분석합니다. 새로운 언어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의 구조를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외국어 소리를 들으면 자국어의 의문체계로 필터링해서 듣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말의 어느 소리랑 비슷하네? 라고 매핑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원래 소리의 정밀함이 사라집니다. 신숙주는 그 필터 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소리 자체를 소리로 인식하는 능력. 그 능력이 그를 의문학의 대가로 만들었고 동시에 훈민정음 창제의 핵심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숙주가 배운 건 중국어 의문학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1443년, 세종은 신숙주에게 또 다른 임무를 맡겼습니다. 일본의 사신으로 가라. 신숙주는 변효문을 정사로 한 통신사 일행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여정에서 그는 일본어를 흡수했습니다. 어떻게 배웠는지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신숙주는 배 위에서, 숙소에서, 심지어 이동하는 내내 일본 관리들과 대화를 나누며 일본어를 익혔습니다. 정식 교재도 정식 수업도 아니었어요. 들으면서 써가면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웠습니다. 돌아올 때는 일본어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 경험을 나중에 해동제국기라는 책으로 정리합니다. 일본의 지리, 풍속, 외교 관계를 기록한 이 책은 200년 뒤 임진왜란 때 조선이 일본을 이해하는데 거의 유일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200년 앞을 내다본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신숙주는 그냥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신숙주가 구사했다는 언어 목록을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어, 한문, 중국어, 관화, 일본어, 몽골어, 여진어, 6개입니다. 현대에도 6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조선시대에 지금처럼 언어 학습 교재도, 음원도, 외국인과 교류할 기회도 제한적이었던 시절에 이 사람은 6개 언어를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다른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자기 안에 넣는 거예요. 저는 중국어로 생각하는 사람의 논리를 알았고, 일본어로 생각하는 사람의 시각을 알았으며, 여진어로 생각하는 사람의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언어가 그에게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창문이었습니다. 그 창문이 6개가 된 사람.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시각이 아니라 6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1443년 말, 세종은 마침내 훈민정음 28자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모양을 만든 건 세종 본인이었지만 이 문자를 실제로 검증하고 체계를 다듬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업의 중심에 신숙주가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몇 가지 중요한 작업을 맡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동국정운 편찬이었습니다. 동국정운, 직역하면 동쪽 나라의 올바른 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 발음을 표준화한 책이에요. 당시 조선에서 한자를 읽는 방식이 지역마다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그 혼란을 정리하고 표준 발음을 제시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신숙주는 자신이 황찬에게서 배운 중국어 우문학을 총동원했습니다. 1448년에 완성됩니다. 6권짜리 책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홍무정운 역훈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표준 운서인 홍무정운을 조선어로 번역하고 훈민정음으로 발음을 표기한 책입니다. 이 작업도 신숙주가 주도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직후 그 새 문자를 이용해 중국어 발음 체계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훈민정음의 첫 번째 공식 실전 사용 사례 중 하나가 신숙주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훈민정음은 훨씬 오랫동안 이론의 영역에만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따라다닙니다. 1450년 세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453년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역사가 계유정난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수양대군은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영의정, 김종서를 직접 철퇴로 쳐 죽이고 그 밤에 반대파 대신들을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사가 세조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건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격렬한 도덕적 논쟁을 일으킨 순간 중 하나입니다. 단종은 12살의 즉위에 14살의 왕좌를 빼앗겼습니다. 어린 왕이 삼촌에게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집현전 학자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새 왕 세조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단종을 위해 저항할 것인가?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사람은 저항을 택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다가 발각되어 1456년에 처형됩니다.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팔다리가 찢기고 살이 달궈지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단종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성삼문은 처형장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단종의 신하다. 수양의 신하가 아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신숙주는 살았습니다. 신숙주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기록이 명확합니다. 그는 계유정난이 일어난 1453년 수양이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그 과정에서 수양편에 섰습니다. 정확히는 수양대군 측에서 신숙구를 먼저 포섭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숙주의 능력과 명성이 그만큼 탐났던 거예요.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현전 출신의 뛰어난 학자가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신숙주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이 어떻게 됐냐? 수양이 왕이 되자 신숙주는 정난공신 1등이 됐습니다. 이후 영의정까지 오릅니다. 조선 최고의 행정 수반 자리예요.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선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삼문이 죽던 날 신숙주는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가 숙주나물에 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빨리 시드는 나물. 의리 없이 빨리 변한 사람. 그게 신숙주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신숙주는 정말 단순한 배신자였을까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신숙주가 남긴 기록이나 행동을 보면 그가 단순히 권력에 눈이 멀어 선택을 바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논리가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죽을 때 성종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성삼문 등을 죄인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들의 절의를 인정해 주십시오. 죽어가면서 자기가 편을 들지 않은 사람들의 충절을 인정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사람은 사육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에 대한 충성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반대편에 섰습니다. 왜냐고?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겁니다. 신숙주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수양대군의 세력이 이미 압도적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현실 앞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충절을 지키며 죽는 것보다 살아서 나라에 쓸모 있는 존재로 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언어 능력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여러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어로 생각하고, 일본어로 생각하고, 여진어로 생각하는 방식을 다 아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의 절대적 가치라는 게 좀 낯선 개념이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인의 충성 개념, 일본인의 충성 개념, 조선인의 충성 개념이 모두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충성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걸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 그게 신숙주를 죽음 앞에서 멈추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람입니다. 신숙주가 배신자가 된 뒤로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조 치하에서 신숙주는 조선 최고 권력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단순히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외교에서 신숙주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여진과의 관계에서,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신숙주는 다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조선의 국익을 지켰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조선은 훨씬 많은 외교적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1471년에 완성된 해동제국기는 그 결정판판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신숙주는 일본과 류큐 제도의 지리, 역사, 외교 관계, 풍속을 망라에 기록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일본 연구서였어요. 그리고 이 책의 서문에서 신숙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린의 도는 신의에 있으며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근본이다. 이웃나라와의 관계는 신뢰에 있고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배신자의 입에서 나온 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는지 1469년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12살짜리 어린 왕이었어요. 신숙주는 원로 대신으로서 이 어린 왕을 보좌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책을 완성합니다. 국조 올해 조선의 국가 의례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왕실 행세, 외교 의례, 군사 행사, 민간 의례를 모두 정리한 조선 제도의 근간이 된 책이에요. 이 책은 그 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500년 동안 국가 의례의 기준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러니입니다. 단종에 대한 충절을 버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오히려 그 이후 조선이라는 나라의 뼈대를 만드는 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겁니다. 영의정을 3번 역임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에요. 조선 최고의 행정 수반을 3차례나 역임한 사람. 그러면서도 그의 이름은 나물에 붙어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과 욕의 대명사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어요. 1475년 신숙주가 죽었습니다. 58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성종이 직접 문병을 왔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신하의 임종 자리를 찾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신숙주를 아꼈다는 뜻이에요. 성종이 물었습니다. 형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겠소? 신숙주가 뭐라고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신숙주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쉽게 화를 내고 화가 나면 바다를 건너옵니다. 죽어가면서 일본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그로부터 117년 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신숙주의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신숙주는 어떻게 언어의 천재가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답하자면 이렇습니다. 위대한 군주, 끝없는 집착,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시대가 맞물렸습니다. 세종이 그를 알아보지 않았다면, 황찬이 요동에 없었다면, 훈민정음이라는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그 어느 하나가 달랐어도
신숙주라는 언어 천재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답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숙주를 진정한 언어 천재로 만든 건 단순히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언어 밖의 세계와 연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인의 사고를 배웠고, 일본어 배우면서 일본인의 전략을 읽었으며, 여진어를 배우면서 북방 민족의 생존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언어가 그에게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여러 개 가진 사람은 하나의 세계에 목숨을 걸기가 더 어렵습니다. 성산문은 하나의 세계를 가졌고 그 하나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6개의 세계를 가졌고 그중 어느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게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를 천재로 만들었고 그게 그를 배신자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능력의 두 얼굴이었어요. 쑥주나물 이야기를 마지막에 다시 꺼냅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 나물에 신숙주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의리 없는 사람, 빨리 시드는 사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한 수많은 학자들 중 대부분은 이름이 잊혀졌습니다. 사육신은 역사의 위인으로 기록됐지만 집현전의 다른 수많은 학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신숙주는 배신자로 기억됩니다. 근데 기억됩니다. 욕이든 칭찬이든 50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 그게 신숙주입니다. 그가 선택한 삶이 옳은 삶이었냐는 여전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사육신처럼 죽은 삶과 신숙주처럼 살아서 일한 삶. 어느 쪽이 조선에 더 많은 것을 남겼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이 신숙주가 13번 요동을 오가며 배워온 의문학 없이는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 그 글자로 지금 우리가 신숙주를 욕하고 있다는 것. 그게 묘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숙주같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결정적 순간에 원칙보다 현실을 택했던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그가 만든 것으로 기억할 것인지, 그가 포기한 것으로 기억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